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4년째 집값과 씨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민만 부동산연구소 김민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 부동산 대책에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대통령의 응원 정도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때 얘기한 것처럼 후속 입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재생법 이런 것들 다 손을 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내야 이제 실현이 이제 확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노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세밀하게 봐라라는 뜻을 좀 포함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이 주택가격 안정이 쉽게 안 되다 보니까 신년사에도 송구하다고 한 것처럼 이번에 이걸 좀 통해서 정확하게 주택 공급 신호를 서울 도심에 줘서 좀 주택가의 안정을 꾀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사실 올해가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거기서 이제 연초에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 좀 남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요, 좀 남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운을 걸라라는 얘기가 이 변창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가서 오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무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선택들이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네네.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결국은 공급 확대를 하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따라오는 그 현상이란 부분을 지나치게 막기 위해서 또 과도한 선택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번에 밀어붙이는 구도가 이 이사 대책의 어떤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조금 더 힘을 빼고 갔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친 그 몰입과 또 좀 더 강도 센 대책을 요구한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명운을 걸라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라는 주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편에서 기대하는 쪽에서 보면 네. 좀 열심히 해서 이번에야말로 집값을 진짜 안정 한번 시켜보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또 지지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좀 기다려보자, 이제 집값 잡힐 수 있겠다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가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도대체 현금 청산은 무슨 기준으로 하며 어느 지역으로 하고 무슨 돈으로 전국 80만 호를 하겠느냐. 네. 과연 되는 거 맞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있는데 국토부의 명운을 걸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은 명운을 안 걸고 한 거냐. 제 생각에는 김현미 장관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진짜 할 수 있는까지 연끌을 끌어모아서 했는데 또 명운을 걸려고 하면 진짜 무리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리해서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좀 과한 부담을 좀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댓글을 굉장히 유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 민심이 좀 어떨까 보면 왜 국토부 명운을 거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지 뭐 이런 심한 말들도 나오는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남은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1년 만에 과연 이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확실하게 실행을 하면서 신뢰를 좀 보여주면 뭐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월 4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속 입법이 필요하거나 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공공주도 사업 개발 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뭐 취득할 경우에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재산권 침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현금 보상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나 해서 저도 재산권 침해가 좀 과하다는 생각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실거주자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실거주자들은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줄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현금 청산을 던져가지고 이거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돈 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사지 있잖아요. 말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팔지도 말란 얘기죠. 거꾸로. 그래서 매물장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서 지금 보면 보도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찾나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요. 토지보상법 얘기가 있던데요. 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도 정상적으로 문제 공익에 대한 뭐 토지 환수 및 이제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네네.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법원의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소송에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네네. 대법원입니다. 중요한 네. 건.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개인의 침해되는 재산의 법적 범위 신뢰보다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서 더 공익이 우선되고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이것은 합법하다고 본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좀 해석 좀 어려운 해주시면 게 안 이게 될까요? 뭐냐면 친일 반민족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친일 재산을 환수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을 다 형성된 건데. 근데 이게 국민적 정서로 누가 봐도 환수될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렵게 좀 써놨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을 정당화하는 게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침해되는 법적인 신뢰가 진정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달성되는 공익보다 약할 때는 합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요점이. 그렇네요. 요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 현장에다 대비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네.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 이익을 갖다가 기존 토주주한테 30%를 더 수익을 올려주고 나머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뭐 생활 기반하고 세입자 대책까지 뜻은 되게 좋아요. 근데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 새로 샀을 때 이분이 재산권 침해를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받아서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이익이 30% 추가되잖아요. 산 사람들이. 그럼 이제 투기적 요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계속 이어서 살 수 있는 현상이 되니까 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는 선에서 시작한 것 같고 이런 명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뭐냐면 이 과도한 이 법을 시행 안 했을 때 연속되는 투기의 문제와 입주권의 어떤 분산으로 해서 수익이 줄면 공익에 배분되는 게 적어지고 분양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익이 개인한테 다 돌아가지만 이 상태로 진행을 했을 때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또 한 7, 80% 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공공에 분양주택의 들어간다는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게 되냐면 무주택 서민이 분양을 받잖아요. 청약자들이. 그런 공익적 논리가 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정부가 어렵게 이거를 강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생각을 예상했다가 현금 청산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굳이 따져 보니까 지금 정부의 형태가 공익을 우선하고 공유를 네. 우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자본이 일단은 있는 것 같음에도 예,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례가 없더라고요. 연결되는 게. 제가 진정소구입법하고 부정소구입법을 다 체크해 보니까 네네. 임대주택법에 특별히 몇 개 없거든요. 진정소구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없는데 그냥 확 뒤집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뢰상 원칙에 위배돼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법 판례에. 이것이 과연 또 다툴 문제는 또 되겠죠. 그렇죠. 판례를 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대법원 것처럼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례도 아니고 대법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시대가 바뀌지 않는 좀 다른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 과하긴 아마 하죠. 상황이 달랐을 거라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또 판례를 할지는 물론 기존 그러니까 판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봐야 이런 되는 법들을 문제가 바꾸고 있어서 나면 공익을 이제 내세우겠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다주택자가 만약에 계세요. 그 지역에. 네네. 지금 팔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양도세 중과는 6월부터 더 중과돼요. 그건 엄연한 침해죠. 그거와 상관없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그거에 대한 보상의 책이 있어야죠. 그런 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입주를 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 다세대 주인이 네.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걸 팔고 가야지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 기한의 이익이 뭐 4년, 5년 사업이 7년 걸릴 텐데 네. 7년 동안 집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전세밖에 못 드는데 그럼 이익의 어떤 상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보상 대책이 첨부되지 않으면 네. 이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교수님?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현행 토지보상법의 체계상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이게 뭐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예. 예,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법을 들먹이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사는 상식선에서 정서적인 선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게 수용될 수 있는 게 일단 우선인 상황인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수용과 관련된 그런 구도가 과거에 이제 택지 개발 같은 뭐 나대지나 농지에 있어서의 벌어지는 개발 행태에서 쓰던 걸 네. 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 사업에 들이댔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나중에 사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기존의 그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원 소유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파트를 받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 구역에 적지 않은 그런 소유자들은 이 뭐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노후 가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생계형으로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생존권의 영어권의 문제가 함께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뭐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적당한 시점에 시세를 받고 팔아서 딴 데 가서 다가구 주택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탈출의 창구를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방향성이에요. 인정을 줘야 되는. 근데 이게 뭐 현금 청산이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시세를 받고 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아파트를 받는 게 과연 그 원 소유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생각처럼 이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신규 택지 개발에 사용했던 수용의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게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선택 때문에 이 확대 목적으로 지금 도입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은
더 얽매여서 진행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사실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개발 사업 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돈 받고 새 아파트는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이번 대책이 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는데 네. 변창흠 장관이 이제 나오고 한 달 만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한 달 만에 이게 뭐 5년, 10년 후에 장기 프로젝트 계획이 모든 게 완성될 수가 없고 이번 내용만 보더라도 어느 구역인지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뭐 어떤 자금, 어떤 재원을 가지고 뭐 준비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그냥 30만 호, 80만 호, 3080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30만 호, 전국이 80만 호라서 3080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게 그리고 이제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뭐 현금 청산 좋아요. 이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한테 또 아파트를 줄 수는 없으니까 현금 청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느 가격으로 하는지도 안 나왔잖아요. 감정 평가에서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된다면 한 6억, 7억에 정부가 가지고 가고 너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과연 가만히 있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라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불러매고 지금 네, 나가야 되거든요. 반발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반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절차나 내용을 보면 협의나 설득의 과정이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 법에는 문제 없으니까 뭐가 문제야.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은 법 잘 모르거든요. 다수의 한 90%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인데 법 없이도 사는 게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거지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침범한다면 법을 떠나서 투쟁할 것이거든요. 네. 옛날에 용산 참사도 보듯이 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밀어붙이면 반드시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니 내 전 재산이 걸렸는데 목숨 안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고 한편에서 보면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보면 약간 선민의식, 약간 오만이 묻어나는 게 기존 4년 동안 대책도 그래요. 우리가 하면 달라. 우리가 하면 공공의 목적이니까 모든 게 돼. 너희들이 참어. 이번에도 공급 물량 우리가 하면 다 돼. 사유재산 공공의 목적이니까 현금 청산하면 돼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지난 정권들도 신도시 개발은 쉽잖아요. 토지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서울 특히 도심의 그런 밀집 지역들을 개발하는 거는 예전에 뭐 용산 참사도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30만 호를 해결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도 쉽게 해결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자꾸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내 집을 현금 청산하고 공원으로 개발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공공 개발해서 무주택자한테 준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 목적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다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내 집을 빼앗겨서 무주택자한테 준다는 게 과연 공공의 목적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재개발 구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도 있고 도중에 이제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겠죠. 있어요. 손바뀜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냐에 대한 뭐 문제를 떠나서 이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과 도중에 시세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개발 이익의 수용 차이를. 정도를 네. 이제 분석한 적이 있는데 한 60% 수준이에요. 뭐가 어떻게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100을 가질 개발 이익을 네. 도중에 팔고 나가는 사람은 60만 60 받고 나가게 정도밖에 되네요. 못 차지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 감정 평가로 공공으로 이 현금 청산을 해보면 그보다 더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현실화된 마지막 시세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팔게 되면 사실은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현금 청산을 뭐 감정가로 한다,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구도를 산다라는 것은 더 어떻게 반발할- 보면 더 사실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의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사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뭐 정부 쪽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뭐 버티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법대로 할게라고 해서 현금을 주고 내쫓는 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이제 집을 샀을 때 얘기죠. 안 사면 문제는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딱 끊어보면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을 때 문제잖아요.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권유를 했고 네네. 2달 정도 있다 발표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역을. 2달 정도 있다 재산권 행사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냉정하게 볼 때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 미리 들어가서 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살던 분은 구제를 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게 분명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보면 새로 산 사람이 이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걸 현금 청산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100인데 60이다. 물론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고 2달 기다리셨다가 아니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달 시장에서는 기다렸다가 거래가 정부에서 있고 발표하는 걸 듣고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네. 청산을 해서 자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뭐 사업이 망해서 현금이 필요한 그런 기존 급한 주민들도 분들이 있을 있죠. 거고 예. 그건 제가 그런 아까 거래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거래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처럼 현금 청산에 문제가 있으면 시세를 못 아니, 그러니까 받게 그 되거든요. 한두 분 여러 분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약간 과장되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분명히 좀 강공인 면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합니다. 근데 기한의 문제죠. 2달 정도 안에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차라리 한 달 안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논란이 사라지잖아요. 대책 발표될 때 했어야죠. 예,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발표될 때 같이 했는 게 맞아요. 근데 자, 문제는 이게 급하게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아니, 제가 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지정을 들어보시죠. 해도 한 교수님 말씀 듣고 네. 이 교수님 말씀 다르게 제 얘기는 그거죠. 정부가 무리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영끌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법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키워드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개발의 형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논란이 없어지고 개인 거래가 되겠죠. 그 지역은 제외되니까. 선정이 된 지역은 뭐냐면 1년 안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지금 이제 필요한 대책 부분에 그분들도 1년 정도는 감수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 준다라면 지금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결론은 났어요. 왜?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부가 급하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미. 해버렸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명을 놓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갖다 3월 국회 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완비가 되고 나면 절차대로 가는데 잡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서울 시내 도심에 집이 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니 젊은이들이 영끌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냉정하게 볼 때.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는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죠.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동안 이게 이어지고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약간 둔화된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그 얘기 지겹습니다. 거래량이 그 많이 얘기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 거기다가 데만 이사 나오는 대책이 얘기가. 나온 아주 얘기가 이사 대책이 나오니까 네. 시장이 지금 다 초미관심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토지주들이 결정하겠죠. 정부가 결정 못합니다. 이거 발표만 했지 토지주들이 정부가 던진 내용을 보고 기존 추진위원회나 조합장들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싫다고 하면은 정부가 암만 밀어줘도 될 수가 없죠. 뭐 지지분이되지겠네요. 네네. 근데 단 하나 이제 힌트가 있죠. 공공재개발을 시작했는데 신청을 70곳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단지 지역 정비적 쪽에 추진위원회가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시내. 그 부분들이 사업 수익이 좋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된다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그런 문제까지 같이 잘 현실성이 이어질 텐데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은 좀 인정해 주자라고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정부가 지금 빨리 정신 깊이 좀 막 면밀하게 해서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 나오면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좀 처리하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봅니다. 방향성은 인정을 합니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고 저도 그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네. 뭐가 그거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작용하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정부가 걸고 있는 이런 현금 청산과 수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란들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 원 소유자들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되는 구도가 인지가 되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장관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선택해. 이거 싫으면 저거 하면 되잖아.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모든 힘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논란 없이 진행됐을 민간 쪽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굉장히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대안을 제시를 해놨으니까 니들 싫으면 안 해. 근데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뭐 32만 원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원주민들 혹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답안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판단을 힘들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자신한다는 게 과연 좋은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도심 쪽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전창훈 장관이 지난해 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설 연휴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정말 내놨습니다. 2월 4일에. 근데 조금 너무 급하게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제도가 대책이 또 다른 논란을 너무 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에 논란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뭐 얘기는 다 맞아요. 투기를 억제해야 되고 또 구역을 발표하고 네.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낙후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대책이 발표될 때 구역 발표가 됐어야 되고요. 그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금청산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부터 사는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 세력들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워낙 올랐고요. 그런 낙후된 지역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개발이 추진 안 되던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실수요로 빌라라도 사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어느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빌라도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 저쪽은 빌라 사면 혹시라도 지정되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야 될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못 사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적어도 지금 뭐 이야기하잖아요. 서울만 뭐 20곳인가 뭐 이게 네. 후보지를 얘기만 정했다라고 나오고 하는데 있는 상황이죠. 말만 정했다 하지 말고 대책 발표될 때 정한 다음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고 국민들은 2월 4일에 설 전에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설 전이든 설후든 확실하게 만들어서 열매가 익은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 이게 불난 맛이 과연 되는 게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이 벌써부터 싹 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조합이 3분의 2 이상 뭐 동의 네.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3080이 조합 민간인들이 3분의 2 동의 안 하면 3080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버린다는 될수 그런 있죠. 무책임한 말이 돼버리는데 그럼 3080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진짜 3080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또 가져야 되고 권한을 가지면서 결국 민간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토지 보상금의 시세에 미래 가치까지 더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몇 년 됐나요? 우리 백운호수 주변에 그 아파트 개발을 하고 했나요? 하고 있거든요. 했어요. 백운밸리인가 뭐 있는데 거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린벨트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식당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 집도 있어서 이제 자주 가고 이랬는데 네. 일사천리로 다 보상이 끝나버리고 아파트가 빨리 지어졌거든요. 보통 상인들은 막 투쟁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빨리 됐냐면 상인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6개월 내에 그냥 다 적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주기 때문에 나의 기대 이익보다 더 주니까 그냥 나가는데 공공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줘버리면 다 나가요. 다 나가면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요. 저렴한 돈으로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와 낮은 적절한- 금액은 이게 네.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대책에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논란만 키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1년에 한 30조 이상 뭐 세금으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앞으로 10년 동안 뭐 계속 이런 사업에 쓰겠다라든지 뭔가 방향성이라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지금도 뭐 아까 용산 얘기도 하셨지만 서울역 쪽박촌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권 대신에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이 그 지역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그건 좀 문제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매물 잠김이나 이런 것들이 또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인 거죠. 그건 맞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을 패착을 한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말씀 중에 예.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완비해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죠? 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딱 발표하고 뭐 2주 안에 신청하면, 그러면 재산권 침해나 논란의 시간이 2주나 한 달에 정리가 된다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고 소유주도 이해하고 다 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늘어놓고서 뭐 1분기도 아니고 2분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상당히 불만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 아까 후보지를 교수님 말씀에 2분기까지 네, 일면 동하는 완료하겠다고 게 했죠. 뭐냐면요. 발표를. 이 정부가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조금 돌격 앞으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의 겸손함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국민을 예우하고 배려하고 국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라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해도 미스가 나오는데, 이미 미스가 날 걸 널어놓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맞아요. 설 전에 안 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변창흠 장관이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설 끝나고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미리 했더라면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이고, 분명히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 외에도 이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고 매물 잠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2분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밤새서, 아니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서 밤새서 2분기까지 뭐 탁상놀이하고 뭐 토론 뭐 통계조사 할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밤새가지고 1분기 안에, 지금 한 1분기면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보름 남았어요. 한 달 보름이면 역사를 이루죠. 그거 못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분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변창흠 장관께서 밤을 새서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거 미비한 부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으니 네. 빨리빨리 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나마 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늘려가지고 논란을 불씨를 계속 키우고 계속 뭐 언론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올 거, 이거를 계속 방치한다는 거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변창흠 장관께서 2분기 이런 얘기 딱 집어치우시고, 이렇게 조금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좀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1분기 안에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인 공무원과 정부의 역할이 행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3080 얘기하시면서 그 숫자도 사실 최대한의 숫자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8.4 공급 대책 때도 발표했던 13만 2천 호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와 아직 논의를 하고 있어서, 홍명기 부총리는 현재 논의가 잘 되고 있어서 연내에는 좀 인허가나 이런 걸 본격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되겠냐는 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교수님. 근데 사실 제일 걱정인 게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가는 방향성이라는 게 맞느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접근이거든요. 뭐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르르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아직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마치 그 임대차 3법 우르르 해가지고 순식간에 통과시켜버리고 시행해서 생기는 그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처럼,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주도 방식의 수용에 따른 그런 선택들이 그런 또 과도한 또 섣부른 그런 선택이라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될까봐 사실은 그 걱정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무작정 뭐 변창흠 장관이 밤을 새서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밤을 안 새고 그냥 낮에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차분. 너무 그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필요하고, 요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적인 구성은 굉장히 완벽에 가까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러면서 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기와 논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필요하고 거기에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기지, 그거를 뭐 여당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뭉쳐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입법하자,
라는 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쪽방촌과 관련된 부분도 뭐 많은 것들이 좀 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성격하고도 사실 맞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 극빈층이 사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아,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공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주고 길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쪽방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거 환경이 바뀌고 주거가 바뀌면 삶의 비용이 올라가요. 아, 들어가는 비용들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거죠. 거기에 다시 입주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계속 겪었던 문제점이고. 그럼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쪽방촌과 관련된 뭐 기존 세입자들 다시 입주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반의 반도 사실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의 반도 못 들어온다. 그다음에 쪽방촌에 관련된 소유자들의 성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자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극빈 임대사업자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간을 쪼개가지고 쪽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생존권과 생존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적용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주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까 용산 사태 얘기를 했지만 용산 사태가 벌어졌던 문제점은 그게 주택 재개발에 있어서의 주거권의 문제가 아닌 상업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의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의 역에 가까운 쪽방촌에 있어서의 토지 네.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생존적인 문제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쉽진 않죠. 않죠. 쉽지 않죠. 그 세장한 필지와 세장하게 나눠진 소유권의 그런 관계들을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이 수용을 해가지고 일시에 개발을 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미세하게 막 쪼개져 있는 이해관계와 소유와 관계를 다시 재생해낸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선택이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현금 청산해주면 돼라고 네네. 접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창흠 장관이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끌해서 집을 안 사도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8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최대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공급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년 전에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집 사지 말라고.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멘붕이 오고 아파트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금 빌라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문제는 신뢰잖아요. 정책의 네. 신뢰, 일관성, 그렇죠. 또 심리인데 이게 지금 도심 역세권 뭐 개발하고 낙후된 지역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벌써 일관성이 없어져 버린 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이 뭡니까?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이 뭐예요? 기존 뉴타운 개발과는 다르게 낙후된 지역들을 일괄 개발하지 않고 도로 정비, 주차장 정비,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게 뭐 원래 50조를 투입해서 계획이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고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안 되다가 이제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방향 선언을 하다 보니까 야 공급 어디다 늘려? 서울 도심에 뭐 쪽방촌 그런 지역밖에 없네. 결국에는 도시 재생 대상이 되어야 될 지역을 MB 정부 시절의 뉴타운 개발처럼 그렇게 밀어붙여서 개발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에 처음 출범했을 때 초심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은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3080이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그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책에? 3080 공급을 하면 다 해결이 되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3080이?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지금 주택이 부족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불안하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영원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영끌해서 집을 사게 되고 과소요가 붙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지금 주택 보급률이란 물론 양질의 주택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2012년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진짜 절대적인 집이 부족했냐 그러면 그때는 또 집이 남아 돈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관문, 가장 어려운 길로 접어들어 버렸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낙후된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의 지역을 건드려 버린다는 건 진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강남 재건축하고 다른 문제예요. 나의 자산,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칫 풀지 못하는 숙제의 그런 어려운 길을 정부가 가버렸는데 생각해 보면 쉬운 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매물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공급 물량이 3080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심리잖아요. 심리가 부족하다면 2017년, 2018년도에 30만 호가 아니에요. 3만 호라도 진짜 양질의 주택, 진짜 좋은 주택들 있잖아요. 강남의 고급 주택처럼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한 10,000호, 3만 호 정도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좋네. 나 기다리면 나 여기 들어갈래. 나 기다려 볼래라는 마음이 들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3080을 던져버리니까 이거 풀기도 어렵고요.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숫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할수록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아프고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지난해 2개 법만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뭐 임대차 3법의 영향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이런 영향은 아니었다. 근데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 이거는 인정하고 이제 보완 입법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느 제도나 일단 발표가 되고 나면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 길었죠 이번에는 뭐 예전보다 조금 더 길고 있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은 전세값이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고 좀 가격 임계점이 다다른 것 같아요. 너무 전세값도 비싸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세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호들이 이제 어떤 가격의 임계점이 왔는데 원인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왔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 말고 임대소득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심리가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에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그 정도의 차이인데 또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신규 선호하는 주택 아파트 형태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몰리면서 작년 12월까지는 아주 좀 심했고 1월 들어서면서 이제 전체 거래량이 좀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도 약간 둔화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한두 달 더 가면 조금 이제 과도기를 겪고 이제 안정세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사 요번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를 줄지를 결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결국은 다 연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확한 신호를 주고 투명성과 또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라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추세를 흘러갈 텐데 말씀 올린 것처럼 2분기까지 이걸 늘어나가지고 사회에 좀 혼란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치한다라면 너무 느긋하게 뭐 집권 여당의 어떤 그거 취해가지고 느긋하게 가시면 안 되고 서민들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 지역 후보지들이 뭐 어느 곳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어떤 심정을 헤아린다라면 조속하게 실행을 하면 이 임대차 3법으로 네. 인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투명성과 함께 매매 물량이 나온다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 전세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시장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려면 결론은 다시 정부가 좀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놓으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바뀌면서 또다시 신뢰를 잃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글쎄요, 임대차 3법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지나치게 그 고민 안 하고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아까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심하게 반응을 했는데 한문도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안정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만 기억이 나서 근데 이번에도 안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가격도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은 오르는 게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에요. 기존의 메커니즘과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이 시장의 어떤 동맥경화를 잃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고, 사실 임대차 입법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지금이야 뭐 갱신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체감을 못하고 지나겠지만, 이분들이 2년 지나서 다시 연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못하고 됐을 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4년째 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뭐 많이 오른 데는 20% 이상 올랐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뭐 과거에 오른 걸 치면 정말 2배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 가구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체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세난의 문제가 앞으로 향후 1년 뒤, 2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거는 끊임없이 이 전월세 시장이 있어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거래된 가격을 안다 그래서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원초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저는 기본적인 답이라고 보고,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정부가 인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3번째 사과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2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명운을 걸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한문도 교수, 이창무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